오늘 최신형 K 블랙팬서 탱크가 재구전차여단에 첫 번째로 전달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 탱크의 다양한 기능을 테스트하고 훈련을 통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K 한 대면 충분하고 몇백 달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번 주 폴란드에 도착한 K 탱크는 최전방 부대인 재구전차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폴란드 제16기계와 포메라니안 사단의 공보실장인 막달레나 코스친스카 소령은 한국에서 생산된 K 블랙팬서 전차가 칼리니그라드 지역 근처, 즉 러시아 국경 인근에 배치되었음을 전했습니다. K 탱크는 13일 수요일에 그디니 항구에 도착했으며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에는 재구전차여단이 주둔 중인 브라니에보 마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구전차여단에 도착한 직후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령관 로만 브루더 대령이 K를 보고 기뻐하며 달려와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래된 구형 전차에서 K를 맞이한 그는 마치 신세기 탱크를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루더 대령은 K 전차에 올라가 포신을 점검하며 K, 괜찮나요? 라는 질문에 너무 훌륭합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과 손길에서 K에 대한 흥분이 묻어났으며 마치 새 차를 받는 듯한 행복한 표정은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너무 달려가지 마세요. 찌그러집니다. 라며 농담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재구전차여단은 러시아와의 국경에 배치된 최전방 부대로 현재 상황에 대비할 탱크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 부대는 구소련 T-71을 개조한 PT-91 트바르디 전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1995년에 실전 배치되어 30년이 넘은 구형 전차입니다. 이 트바르디 전차는 2019년에 큰 사고를 당하며 큰 수모를 겪었는데 바르샤바 1920 전투 재현 행사에서 전차가 웅덩이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폴란드 주력 전차의 씁쓸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K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전차로 높은 경사로와 웅덩이도 거뜬히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받게 된 재구전차여단은 큰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에서는 비가 내려 땅이 진흙으로 변하기 쉬운 시기인데 트바르디 전차로는 간단한 훈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K 전차는 이런 상황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폴란드는 K 전차를 수십 대 더 받을 예정이며 K를 받은 재구전차여단은 큰 기대와 함께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 폴란드 매체는 K 전차가 재구전차여단에 도착해 후진하는 장면을 경쾌한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제작해 그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한 폴란드 네티즌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다시 키이우에 접근한다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에 첫 K 전차가 도착했을 때 K 블랙팬서 전차가 러시아 T-71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산 K 전차가 통센탄을 장착해 러시아 T-90을 파괴할 수 있으며 자동장전 장치 덕분에 1분에 8발을 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 전차는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드 E보다 빠르게 기동할 수 있으며 거친 지형에서의 회전 속도도 더 빠르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 전차는 또한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반응장갑과 능동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설명을 본 한 네티즌은 제목을 T-72 전차가 K에 맞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폴란드가 칼리닝그라드 국경 근처에 한국산 K 전차를 배치한 것은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방어 의지를 표현하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9월 한 군사 전문지는 K 전차는 매우 특별한 전차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비교하며 K 전차의 놀라운 성능을 조명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한국의 K 전차를 동시에 보유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글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유럽인들은 왜 K 전차를 구매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가 상륙작전을 지원하고 해안선을 따라 이동할 때 약 2m 깊이의 물을 건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차는 깊은 물에서는 수영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K 전차는 수륙 양용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장갑 플랫폼의 스노크 시스템 덕분에 최대 4.1m 깊이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K 전차가 얕은 물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탱크가 강을 건너면서
해상 이동 경로를 차단하거나 적의 해안 근처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전차가 바다를 가로질러 함선에서 해안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이나 얕은 연못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K2 전차의 스노크 시스템은 탱크를 물속에 잠기게 한 뒤 공기를 끌어내어 밀폐된 승무원 공간을 보호하며 230분 이내에 준비 완료가 가능합니다. 물에서 빠져나오면 즉시 전투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은 자가 물을 건너는 능력은 다양한 지형에서 공격 경로와 기동 기회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물이나 늪지대가 많아 K2 전차의 전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즉, K2 전차는 진흙이나 홈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는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비교적 가벼운 무게 덕분에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에서도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륙 양용 기능으로 물을 건너며 공격과 기동을 더 넓은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공격력과 방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K2 전차는 종합적인 전투력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한편 폴란드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K2 전차의 성능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K2 전차를 운영하는 폴란드군은 그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의 전방부대에 배치되고 폴란드에서 생산된다는 소식에 한 폴란드 어머니는 소련 붕괴 후 폐차장에서 수십 년간 봉사한 전차들이 이제야 적절한 장비로 대체되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탄도미사일 투발력과 함께 핵무기 기술력까지 미리 준비해둔다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상호확증 파괴 능력을 입증시킬 수 있으며 주변의 잠재적 적국 상대로 전략적 우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외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따르면 현무용 미사일의 전신인 현무미사일의 1년 생산량은 70발에서 80발인 게 확인되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국방과학연구소 산하방산업체들의 현무미사일 생산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현무5의 개량 형태, 현무용 미사일의 기술력을 활용한 한국의 핵무장 기술 보유 수준이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많은 해외 언론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역시 현무육의 기술 수준을 파악한 중국 언론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가만히 냅두면 한국 핵무기 기술 보유는 그야말로 시간 문제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대한민국은 현재 보유한 기술력으로 1년도 안 되어 약 4,000개의 전술 핵탄두 투발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만큼의 현무미사일 보유량은 약 5,000발에서 6,000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거리 4,000km 이상급 현무5와 현무6은 세계 기준으로도 장거리 ICBM 핵탄두 미사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1급 전략병기 체계로 분류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난 10년 동안 현무미사일의 기술 발전과 생산량 증가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속화되어 가자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 정부의 새로운 핵전략 문서에 서명하면서 여기에 새로 담겼을 것으로 여겨지는 방침이 국제정세를 뒤흔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한 가지 소식이 들어가 있었는데 긴급 상황 발생 시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둥펑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도라는 문서가 공식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현무6 미사일 개발과 핵무장을 절대로 원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방해하려 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의 핵전력은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적국 국가인 중국이 둥펑급 미사일을 활용한 핵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국방비를 증강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적대하기 시작했기에 중국 진영의 핵전력 역시 동시에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한국의 현무미사일의 보유성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한국의 핵무장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게 만드는 국제정세의 흐름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한국이 현무미사일 기술 발전을 통한 핵무장을 하는 것이 중국을 압박하기에 가장 수월하다는 판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태평양 지역 권한 축소로 인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핵무장은 이제 가면 갈수록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인데 워싱턴 타임즈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빠른 핵무기 확장에 대비한 새로운 비밀 핵전략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문건과 관련해 영향력 있는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그리고 러해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에서 한국의 입장이 부각됐다라는 공통된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우랄 군사기술 협력 선언에 이어 북한과 러 정부 간 군사적 밀착 등 미국 내에서 핵 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미 정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공개 전략 공건인 해군용 지침의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서명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개 규모로 급속히 늘어날 것이란 미국 방부의 예측을 토대로 새로운 방식의 핵 억제력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1만 1000km를 활공할 수 있으며 태평양을 넘어 미서부 지역까지 닿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더욱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정부는 양국 간 핵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 라인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했었지만 이마저 중국 측의 반대로 사실상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이 전쟁 발발 시 서방 세계의 핵무기를 조준하는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밝혀졌는데 실제 기밀 문서를 보면 중국 역시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의 위치에 비상사태 발생 시 둥펑 ICBM 핵탄두를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전략을 유지하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시 아시아 공동전선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엔 미국의 적들이 미국의 핵무력을 능가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지만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새로운 군사무기 기술 파트너십과 북한 및 이란이 러해 무기 제공을 하자 미 정부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는데요. 미국은 한국과 핵무기 협력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은 주변국들, 특히 이란과 핵무기 관련 기술 공유 협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미국 싱크탱크 애슬래틱 카운슬이 내놓은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전쟁을 결심하게 되면 거대한 지역 전쟁으로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은 미국이 중국을 힘으로 누르고 한국 역시 적국을 힘으로 누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힘을 자주적으로 갖추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선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과의 전쟁이나 탄도미사일 투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국가들이 전쟁을 치른다면 소모전으로 끝이 안 나며 최근 중국이 급속도로 핵무기를 늘리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북한 역시 화성급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국한테 며칠 만에 토토화될 수도 있을 만큼 처참한 구식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는 한국한테 핵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을 사용했다가는 우리도 핵을 쏴서 상호 확파괴를 시키겠다는 방식이 불가능하니 적국들은 유사시되면 매우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핵카드를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애를 써가면서 재래식 전력으로도 핵을 가진 북한을 압도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변 적국들이 핵무기의 숫자를 점점 늘려가면 거기에도 한계는 분명히 올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홀린 폴리시 보도가 전한 칼럼 역시 미국이 규제를 해놓을 경우 미국의 주요 동맹국 특히 한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핵을 지닌 적국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찾으러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핵무기의 직접적인 보유가 아니더라도 현물을 활용한 핵무기 투발 기술들을 모두 보유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매체는 이번에 미 정부에서 촉발된 새로운 미동맹국들의 핵무장 능력에 관하여 실질적인 규제를 풀어 적극적인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국방백서를 다루는 신화 국방뉴스에 실린 기사에서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방위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히 KF-21 전투기 개발 동향은 방위 장비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야심을 반영하려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언뜻 보면 중국 기사의 첫 줄 내용은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최첨단 기술 수준을 드디어 인정하는 듯 모습을 보인 것처럼 보였으나 역시야 중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뒷내용에서는 아직 한국 자체의 기술력은 중국보다 미흡하다며 군사적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과 대결하는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한국 능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KF-21의 미래 개발은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고 중국보다 잠재력이 낮다고 중국 신화국방뉴스가 밝혔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듯 중국은 한국은 KF-21 전투기를 관심있게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에선 KF-21 전투기를 과소평가하며 성능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아니라는 태도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좋습니다. 오히려 한국 공군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 적국이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게 더욱 이득이지만 중국 공군이 콧대를 제대로 꺾어주려면 좀 더 확실한 KF-21 전투기의 신뢰성을 검증시켜야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은 또 과거 KF-21 보라매의 역사적인 슈퍼크루징 비행을 축하하는 기사가 국내에서 쏟아내던 때의 KF-21 슈퍼크루징 비행 때 K-링크 항전 장비로 무장 체계를 제대로 연동시키지 않았다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대놓고 중국이 KF-21을 비난하기 위해 올린 기사였는데요. 하지만 중국 언론의 태클은 군사정보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이 단지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KF-21 전투기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과거부터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K링크 항전장비와 무장체계를 연동한 상태의 실전 전투 비행이 기체 이동에 제약을 주는지에 대해서 속도를 빠르게 내거나 기동을 심하게 하는 기체 하드웨어 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기본적인 비행 성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실제 KF-21의 실전 비행에서 K링크 시스템으로 무장체계를 연동하지 않은 채 비행한 것은 KF-21 기체의 문제 때문이 아닌 이미 지상에서 K링크 무장연동 테스트를 전부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관련된 모든 테스트를 완료했기에 무기체계와 관련된 항전장비를 펼치지 않아도 무리가 없었던 것인데요. KF-21의 실제 비행 전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누릴 수 있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KF-21의 경우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첫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아이언버드 시스템 개발은 필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시작해 독자 개발의 성공의 운용 테스트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KF-21이 시험 비행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시험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모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조종사들이 미사일 무장을 최대한 탑재하고도 고속기동을 위해 조종장치를 움직이면서 비행 조건과 조작 유형에 맞게 조정면을 작동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전장비 작동 여부 또한 아이언버드를 통해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던 셈이죠. KF-21 보라맨 은보란 듯이 실전 전투 비행까지 성공했기에 해외 언론의 반응 또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KF-21의 굴곡진 탄생 과정이 국내 개발진들의 노력 때문인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무래도 전투기가 슈퍼크루징으로 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비행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무장체계를 탑재해 테스트하기보다는 일종의 고속 비행을 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언론의 반응처럼 전투기 기체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추측하는 사람들이 몇몇 존재했습니다. 물론 KF-21 보라매가 고운 시선만 받았던 것은 아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며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반응들과 만들어도 날 수 없을 거라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에 가까운 쓴소리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라매가가 시험 비행을 할 때 비상 착륙을 포함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올리지 않고 저속 비행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 속했었고 비상 상황이 생기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에 항전 장비를 접고 시험 비행을 하다가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체로 착륙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랜딩 기어를 펼치고 비행한 것을 중국 언론들이 막연하게 비난 과거 전과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자체만으로 대단한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KF-21이 우리 하늘을 시험 비행하는 장면을 본 이후에도 첫 번째 실전 기체인 블록원의 기체 성능에 대해 중국 언론 외에도 의문을 갖는 반응들은 국내에서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KF-21 보라매가 공대공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실전 전투 비행까지 성공했지만 우리나라가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일단 내구성 기능과 분야별 성능 전기체 성능은 세계의 신뢰성을 입증받는 과정입니다. 또한 실전 타격 비행을 대규모 편대 비행으로 완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블록원 체계 개발 전 생산 라인에 최소 300대 이상 생산력을 구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계획들을 차근차근 완수해야 비로소 블록원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관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되었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블록원 초도 물량이 양산되어 실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전력화되는 날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KF-21 보라맨은 F-22 랩터의 시험 비행 때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의 프로토타입인 F-22의 경우에도 랜딩 기어를 접고 시험 비행을 하던 도중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로 착륙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시험 비행은 최대한 안전히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전투기의 피해는 물론 조종사의 안전에도 치명적입니다. 무사히 동체로 착륙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가장 최악의 경우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계기판과 K링크 시스템인 항전장비 등 실제 작동 여부 자체를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계기판 상에서 항전장비가 모두 전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총 3개의 랜딩 기어 중에 하나 혹은 2개가 엇갈려서 안 펴지는 경우에 계기판을 믿고 착륙한다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랜딩 기어를 처음부터 접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며 일종의 안전보험을 드는 셈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런 사실의 단면적인 부분만 봤던 중국 언론들은 KF-21 기체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해석한 것이죠. 앞으로 KF-21에 대한 우리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의 무한한 신뢰와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은 바로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시험 비행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외신을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 보람의 KF-21의 수출 예약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의 비용을 무리하게 지급한 이유가 밝혀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무기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전차와 자주포는 물론이고 무기공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 시장에도 한류가 몰마치고 있는데요. 동남아 중동 동유럽을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와 미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국산 보람의 KF-21 전투기는 지난 수출 평가를 진행한 이후로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람에 관련해서 최근 결정된 폴란드로의 한국산 무기 수출은 특히 의미가 컸는데 폴란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 현지화 개량형인 FA-50L을 개발하면서 그 대부분의 개선점을 동일하게 반영한 KF-21 블록원 2유로에어로 컨퍼런스에 추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KF-21 블록원에는 FA-50을 개발하며 습득한 다양한 신기술을 이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서방에서 널리 쓰이는 공대공 무장인 암람과 사이드 와인더가 통합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대화된 전투기의 필수 요건인 어사 레이더가 탑재되고 외부 연료 탱크 데이터 링크까지 전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화로운 성능 개선을 통해 한국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프랑스산 나팔의 추가 도입을 대신해 KF-21 블록원의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외 방산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KF-21 블록원을 도입할 계획임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KF-21 블록원의 어사 레이더 데이터 링크 암람과 사이드 와인더 통합을 눈여겨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갖춘 KF-21의 새로운 변종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다며 폴라드처럼 한국의 무기를 채택한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잘 만든 무기를 수출하고 현재 자금 지원으로 개량하고 개선된 성능으로 또 다른 국가에 다시금 수출하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인데 한국 무기는 뛰어난 가성비로도 명성이 자자하며 이렇게 점점 수출 판로를 넓혀 나가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더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종합하면 개량을 마친 후에 KF-21은 이미 동급의 전투기 중에서 견줄 상대가 없는 수준이 되는데요. 오히려 한 체급 위인 F-35B에도 근접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적인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거의 유일하고 완벽한 선택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전력 증폭기 직접 회로를 반도체 전력 증폭기로 대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전 세계 어사 레이더 시장의 규모가 30조 원을 돌파했다는 방산무기 소식과 함께 6세대급 어사 레이더 질화갈륨 소자에 대해 록히드 마틴에서도 한국산 레이더의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협력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에 생산된 소재는 KF-21 어사 레이더의 성능 개량화와 군사용 제품 선박 위성통신 레이더 및 탐색이 성능 향상에 쓰이며 우리 방위산업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다시 한번 봐도 경이롭군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노력해서 세계 방산 시장 수출 경쟁력의 한 획을 긋기를 바랍니다. 양산에 돌입한 KF-21 전투기는 우수한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방산업계에서는 아직 전력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KF-21의 등장에 이미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최근 보도에서 양산에 들어간 KF-21이 유럽의 전통적인 항공업체들에게 심각한 위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은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프랑스의 라팔, 유로파이터 타입은 미국의 F-16, F-15EX와 같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됩니다. KF-21은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로 앞으로 5세대의 고도, 스텔스 기능과 6세대의 유무인 복합 운영까지 가능한 진화적 개발을 목표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쟁 모델들이 이미 성능의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점과 대조되며 KF-21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첨단 기능을 갖춘 KF-21이 가격 경쟁력까지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도 양산에 들어가는 개발 분담금을 제외하면 KF-21 전투기의 가격은 대당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1,5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라팔과 타이푼보다 훨씬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타 디펜스 프랑스 역시 KF-21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우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는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신규 기체이기 때문에 향후 생산비 절감 요소가 반영된다면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첨단 자동화 설비를 확대 도입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KF-21 보라매가 검증된 기술 및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하게 통합된 KF-21EX 모델의 경우 세계 전투기 시장에 있는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명백히 한 발 앞서 나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극찬하는 만큼 중국 역시 한반도의 전투기입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최대 뉴스 포털 사이트 163.com에 따르면 KF-21 보라매를 엉터리 비행기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서방 기술을 이용해 KF-21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4.5세대 전투기 수준에 불과하며 5세대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자체 개발 중인 J-20 전투기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서방 기술 도입 없이 F-22, F-35에 버금가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였고 이미 비행 테스트를 수행했다며 일부 기술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미국의 관여 없이 수준 높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 고위직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면서 전투기 수출을 고대하던 중국 역시 질투심에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동 각국은 한국의 천공투, K9, LSM 등 지상 무기와 미사일 체계를 구매하는 한편 한국 KF-21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 무기 체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원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며 더욱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KF-21에 공개된 성능에 매우 만족한 협상단은 보라매 전투기에 관한 최초 협상 조건을 내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정말로 대단할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 한 대당 한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무기경제 칼럼이 게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 연구원 토마스 애덤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수출 유발 효과는 약 24조 원 이상이며 부품 생산과 공장 주변의 운영 등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6조 원.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보유하는데 성공한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50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시작해 더 이상 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는 데 아껴지는 모든 기술적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추가적인 이원을 남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 시작 이듬해부터 작년까지 한국항공본사와 1차 협력업체만을 다져 12.00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KF-21 전투기의 경제유발 파급력에 대해 방사청 전투기사업단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KF-21 사업 완료 시까지 취업 유발 효과는 12만 명에 달할 것이며 본격적인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등을 향한 해외 수출 생산 라인까지 가동이 시작된다면 최소 45배 이상의 엄청난 인력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사청은 KF-21 전투기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최소 400대에서 최대 500대 이상의 해외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이고 구형 기체를 교체하려는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까지도 발품을 구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향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될 KF-21 전투기는 미국의 F-35 전투기 같은 업체로 가능할 것이라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군용 항공기, 무기 수출 분야에서 4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라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고성능과 한 대당 가격의 가성비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첫 번째 해외 수출 지역은 중동 지역의 석유 부국들입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를 직접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 중 국방비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빈살만이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한국 우호 국가로서 미래를 향하여 한국 기업과 많은 경제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 사업에 주력해 국가의 수출품이 석유가 절반 이상일 정도로 석유 수출을 통해 300조 원 정도의 1년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불완전한 안보 상황에서 4.5세대와 5세대급의 전투기를 구매하려 눈독 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가격과 성능이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사항과 딱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적 동맹 나토의 원국인 동유럽 지역도 KF-21 수출 대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비싼 유지비로 인해 F-35 전투기와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든든한 경제력과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3세대 전투기에서 4세대 전투기 등 노후된 전투기 교체를 원하는 폴란드와 핀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가 해외 수출 후보에 포함되는데요. 군용기 교체를 위한 국방비 예산을 최대치로 상승시킨다면 브라질과 멕시코, 필리핀까지 KF-21 수출 후보국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필리핀과의 협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군의 자부심과 진정한 자존심이 된 KF-21 전투기 개발에는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었는데요. 이 정도 초대박 규모의 사업은 단군 이래 한국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현재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율은 예정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를 넘긴 부품 국산화율이 점차 높아질수록 해외 수입 부품을 대폭 줄이고 생산 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인 터보팬 엔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을 도입하여 80% 이상의 부품 국산화율을 하지만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엔진이 아닌 대한민국 기술로 만든 국산 엔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나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를 위해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자주 국방을 위한 전투기 부품 국산화는 정말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위해서는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2030년 초반까지 높은 수준의 국산화율을 기록했습니다. 국산화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부품 국산화, 특히 독자 엔진 개발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무궁한 발전은 물론 전투기 사업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발 중인 한국 엔진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기업의 오랜 갑질을 견뎌와야 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 개발사에도 녹아있는데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 사업에 착수했지만 전자장비에서 치명적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F-35 40대 도입을 조건으로 1차 세대 전투기 3차 사업의 절충 교역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미국이 갑작스레 거부한 것입니다. 그중 가장 한국을 힘들게 했던 것이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배열 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합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이었는데 이 모든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국내 개발해 내며 난관을 헤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KF-21 전투기가 당당한 대한민국산 전투기임에도 미국 측의 통제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엔진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미국 업체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산 전투기에 미국 업체 엔진이 장착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지난해 독립했습니다. 엔진 개발을 자신있게 선언한 것입니다. 양산을 앞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반드시 국산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쏟아지는 수출 문의에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국산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첨단 엔진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총 9조 4천억 원에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 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하나와 두산에서 통합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KF-21 전투기에 실물을 내놓은 한국은 이제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과 엔진 개발까지 진행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빠른 선의 능력으로 한국이 보유한 어떤 전투기보다도 신속한 민첩 기동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항공 엔진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항공 분야를 독점하는 3대 기업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내년에는 여기서 온도를 더 올려서 2000캡 소재 기술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두산의 차세대 가스터빈용 소재 개발을 위한 것이지만 이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개발에 두산이 협력하고 있는 데다 1900켈빈급 기술 역시 두산의 사업에서 파생된 것이라 2000켈빈 엔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엔진 개발이 성공하면 이처럼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가장 고무적인 점은 역시 이런 성능 향상을 거두고도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이득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F414 엔진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970억 중 125억을 차지하며 항공기 전체 가격의 10%도 넘어가는 비싼 엔진입니다. 즉 도입도 아니고 라이센스 생산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많은 노하우를 습득했고 국산 엔진을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상 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도 더 싸게 더 나은 엔진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식을 공개하여 세계는 대한민국 엔진으로 뜨겁게 달구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나의 오로스페이스가 자신 없어하는 분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험평가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엔진을 만들기 위해선 모든 단계에 대해 설계 능력과 제작 능력 그리고 그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평가를 하나하나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한 인프라를 일개 기업이 만들려면 수조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죠. 여기서 절실한 것이 다른 협력기업이나 국가적 지원의 존재입니다. 운 좋게도 하나는 그 둘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엔진 개발을 선언한 같은 날 정확히 똑같은 분야의 출사표를 내민 기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두산 엔너빌리티인데요. 의외로 두산은 하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설계 과정에 관여할 예정인데 하나보다도 훨씬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었죠. 두산의 커리어가 특이하기 때문인데요. 엔진 터빈의 경우 비슷한 기술을 이용해서 항공기를 날릴 수도 있고 발전기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항공엔진 기술이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공엔진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이걸 이용해서 발전용 엔진 터빈을 개발하는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경우 항공엔진의 뜻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5번째로 발전용 엔진 터빈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역으로 항공엔진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두 엔진의 차이는 항공엔진의 경우 무게 대비 추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발전엔진의 경우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두산의 엔진은 이미 연료 효율만큼은 최고라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걸 항공엔진으로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두산은 초고압 터빈을 1만 시간 가까이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운전 기록 그 자체가 자부심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한화가 고심하고 있는 초내열성 소재 역시 두산은 1700도까지 극복한 소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발전엔진 터빈을 쏘던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재 데이터를 쌓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합금강을 제조하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한화 마찬가지로 신기술을 곧바로 제약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를 항공용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두산은 원래 이러한 기술을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었고 방산 분야에서는 추후 함정용으로 응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하우를 알아본 방사청에서는 한화와 손을 잡고 항공엔진에 도전할 것을 권유했죠. 실제로 두 기업이 손을 잡는다면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 낭비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일찍이 항공 분야에서 뼈가 굳습니다. 이는 두산의 기술을 항공기술에 접목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고 두산은 한화가 처음 도전하는 분야에서 도움을 주면서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협업을 유도한 방사청은 이에 발맞춰 엔진 시험평가 시설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이 돌연 완성 직전에 엔진과 더 떨어진 양산 가격을 한 번에 공개해버리자 당연히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엔진 성능은 좋아지면서 가격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쫓아가 보겠다며 튀르키예는 거의 20종에 가까운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란 칸 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이 아니더라도 전투기용 보조동력 엔진, 헬기 엔진, 호위함 엔진, 전차 엔진, 무인기 엔진, 장갑차 엔진 등등 온갖 할 것의 엔진은 전부 손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물론 성공만 한다면 빠르게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겠지만 이들 입장에선 한국이 손에 잡힐 법한 시점에서 갑자기 저 멀리로 도망쳐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어떻게든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법한 카드도 뽑았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를 엔진 개발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엔진 기술력을 보유한 우크라이나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으면 발전 속도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질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발을 해내려면 시행착오 과정에서 몇 번이고 엔진 날개를 녹이고 불태우는 과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엔진 개발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이전까지 상품성 있는 항공기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주위와 프레센 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등 세계사가 사실상 독과점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위는 유럽 합작사까지 앞세워 세계 시장 점유율이 58%에 달합니다. 전쟁을 여러 번 거치며 항공기 엔진을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한 미국과 영국은 기술의 해외 이전을 막는 방식으로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 3사의 기술을 어떻게 해서라도 흉내내서 만들어보자고 달려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내구성 등의 문제로 십수년이 넘도록 그 벽을 넘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공기 엔진 국산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핵심 산업인 동시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전략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주위 프레덴 휘트니, 롤스로이스 3대 기업과 합작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엔진 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라는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하나에어로 국방과학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해왔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불어난 공기를 원통 안에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점화하여 연소의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입니다. 별도의 압축기나 터빈을 쓰지 않아 슈퍼크루징 기체에 적합하죠. 한국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과 2012년 사이에는 KF-21 전투기용 엔진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초고속 공기의 흡입 엔진 특화 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8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램제트 엔진 활강체 테스트는 올해 2023년 마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 측은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는데 최종 동의를 받았고 이처럼 놀라운 추진력과 안정성을 계획한 것도 하나의 우리의 미래 방안이라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성능의 엔진은 KF-11 보라매가 자랑하는 일명 코브라 기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최근 고바등급 기동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KF-11 전투기 장착하고 있는 수준급의 전투기 엔진이었고 현재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3만 파운드급의 출력을 갖춘 엔진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계적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성과로 티타늄 블레이드와 더바이 패스용 구동기를 한국이 직접 개발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신기술로 개발된 램제트 엔진은 기존에 존재했던 구형 엔진에 비해 우수한 출력과 연비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업이 순항하면 한국산 엔진은 중급 스텔스기인 KF-21 블록3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엔진의 출력은 1만 8천 파운드급으로 향상될 전망이며 6세대 전투기 경쟁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6세대 급전투기 개발은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손을 잡고 실시하지만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구원 충원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력 참여업체의 경우 최소 8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위해 무기나 공정을 최대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밀한 무인 공정으로 엔진 제작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엔진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덕분입니다. 한화가 사운을 걸고 진행하는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은 현재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 레노빌리티의 협력도 얻고 있으며 국가적인 지원까지 등에 업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예상하는 개발 기간인 10년에 어떻게든 단축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화 역시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해 부스를 내고 사업을 홍보했는데 당시 이는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화가 공개한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본다면 이는 사실상 형상 설계가 마무리된 단계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엔진 개발에 필요한 두 가지 기술은 효율적인 연소를 유도하는 설계 기술과 연소 시의 고온, 고압에 버티는 재료 기술입니다. 엔진 국산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화는 줄곧 자신들이 상당한 수준의 설계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해왔습니다. 재료 기술을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죠. 마치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하드웨어 아예 엔진 국산화 사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론적으로 충분한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설계를 갖고 나온 것입니다. 한화는 이번에 공개한 시제 모형의 1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 보라매가 지금도 탑재되고 있는 F414 엔진과 동급의 성능인데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특징상 이는 결코 허풍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단 팬, 6단 압축기, 1단 고압 터빈, 1단 저압 터빈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성은 F414 엔진과 거의 동일합니다.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은 압축기가 7단으로 하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3단 팬이 맨 앞에 1단과 뒤쪽 2단의 구성이 다릅니다. 앞에 1단은 블레이드와 로터 디스크가 분리되어 있고 뒤쪽 2단은 이 두 개가 일체화된 블리스크 구조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추후 이를 개량하기 위해 F4114이라는 파생형을 만들었는데 이건 3단 팬이 모두 분리식으로 제작되어 공기 흡입량이 10%, 출력이 18%가량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압축 기술을 1개 줄인 6개로 조정했습니다. 한화가 공개한 시제품은 처음부터 3단 팬이 모두 블리스크 구조입니다. 또한 엔진 압축기를 7단이 아닌 6단으로 만든 대신 팬과 압축기 사이의 공간을 비교적 넓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보통 해당 공간은 기어박스와의 연결을 위한 파워 테이크 오프 장치가 들어갑니다. 이 공간을 넓게 설계해두면 추후 6세대 전투기용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필수적인 대용량 발전기를 그 자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서빈을 회전력을 전력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인기 컨트롤 등에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6세대 전투기에게 꼭 필요한 성능이죠. 정리하자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겪은 시행착오를 지름길 삼아 처음부터 최신 개량판 F414를 맞춘 설계를 채택한 것입니다. 과거 한화의 관련자가 한 인터뷰에 출연해서 6세대 개발까지를 염두에 두고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설계 변경점이 그러한 예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는 이번에 공개한 시제 모형 그대로 엔진을 완성하지도 않을 계획입니다. 이미 F414급 성능의 6세대 전투기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성능을 꿈꾸는 것입니다. 한화가 엔진 개발 사업 관련 공개한 로드맵 중에는 아예 첫 단계로 개발되는 엔진부터 15,000파운드를 뛰어넘는 18,000파운드로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대상 기종은 KF-21 블록 3화 5세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로 한화는 최초로 개발하는 엔진의 성능부터 이 정도 수준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연에서 적용 검토 중인 엔진 소재는 섭씨 1625도 1900K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엔진은 딱 18,000파운드 추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불과 재작년 논문까지만 해도 1800K 소재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온도면 F414와 같은 15,000파운드의 추력이 나옵니다. 불과 2년여 사이에 엔진 온도를 100K빈 올리고 목표 성능도 크게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은 가히 놀라운 수준으로 방산 기술력을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K방산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도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병력의 러시아 이동이 확인되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 파병의 정황을 담은 영상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외신을 통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는 3차 대전을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럽 내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나토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파병이 사실이라면 전쟁에서의 위험 고조를 우려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드론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6월 말 현재 등록 드론이 모두 187만 5천 대이며 등록한 상업 드론 기업은 1만 4천 개사가 넘고 22만 5천 명 이상이 드론 조종 면허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드론 산업이 급성장한 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드론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드론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최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군용 드론과 같은 살상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토와 동맹국들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국이 전쟁 중인 러시아로 완전한 무기 시스템을 공급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며 중국과 서방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얼마 전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 알마즈 안테이의 자회사인 IEM 지크폴이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업체로부터 무인 드론의 엔진과 부품을 공급받았다고 보도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현대전 의향상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안티드론, 즉 드론 잡는 드론을 개발해 미국 국방부까지도 이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올 초 안티드론인 카이든을 개발한 니어스랩이 바로 그 회사인데요. 카이드는 상대방 드론을 포착하는 시각인식 카메라, 자율비행, 추격, 충돌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칩 모터 정도만 탑재돼 있어 제작 비용이 높지 않은데 반면 고속으로 충돌해 상대방 드론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보니 탄두를 따로 탑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250km로 적 드론을 직접 충돌하고 요격 가능하면서도 무게는 2kg에 불과해 제작 비용이 저렴하지만 반면 정밀 요격 기술은 뛰어나니 안티드론이 절실한 나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티드론 카이드는 현재 한국군을 비롯해 미국에서도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드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얼마 전 한국은 중국이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최근 600kg 미만 소형 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 가망인증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사청이 기존에 통상 1년 이상 소유되는 소형 드론 가망인증 수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민간에서 판매 중인 소형 드론에 대한 군사적 활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형 드론 가망인증 수행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한국 드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무인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까지 개발해 실전 투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위험한 곳으로 먼저 들어가 탐지와 추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인기의 지시를 받아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인기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레이더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구촌 곳곳에 무기를 수출하며 성과를 올리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미래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해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방산 기업들은 미래 공중전을 좌우할 유무인 전투기 복합 전투체계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화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고성능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를 KF-21보람에 탑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인기용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 테스트 중입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의 한국 레이더 시험장에서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최첨단 레이더를 무인기에 적용하기 위해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시험 테스트가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마지막 지상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개발된 무인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는 냉각수로 열을 식히는 기존 에이사 레이더와 달리 공기로 열을 제어하는 공냉식 기술이 적용돼 무게를 감소시키고 레이더의 신호를 주고받는 안테나, 핵심 부품인 송수신 블록을 압축하는 등 성능을 유지하면서 부피를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기존 레이더 사이즈의 절반에 불과해 소형화 및 경량화가 필요한데 이를 완벽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무인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는 내년 상반기에 시제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유인기용 에이사 레이더는 이미 개발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장착했고 여기에 더해 무인기용 에이사 레이더까지 개발에 성공한 것인데요. 한화와 함께 한국방산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인지, 판단, 비행, 전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조종사를 무인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AI 파일럿은 사람의 지속적인 통제나 제어 없이 전장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인지, 판단, 비행 및 전투를 수행하는 지능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돼야
AI 파일럿 기술이 완성될 수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무인기의 임무 통제를 조종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반면 AI 파일럿은 유무인 복합, 더 나아가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인데요.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앞으로 전투기 조종사는 무인기와의 협업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관리자로 역할이 변경될 것입니다. 이 기술의 선두주자인 미국에 이어 중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항공 AI 분야 연구자들은 최근 AI 파일럿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8년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CCA 미공군 무인 전투기에 적용할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일본 등도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고, 일본의 경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전투항 공개발에 참여하고, 미국과는 무인 전투기 및 AI 기술 공동 개발에 합의하는 등 차세대 공중전투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기술 확보를 위해 뛰어든 카이는 2030년 내 유무인 복합 체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미 올해 초 카이는 소형 상용 모형 항공기 기체에 AI를 탑재해 목표 지점으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카이는 우리가 자체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기에 AI 파일럿을 탑재해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중 다목적 무인기의 축소기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2026년에 다목적 무인기 실증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초계기가 일본 연공을 3번이나 침범했고, 일본이 러시아 초계기의 플레어를 사상 처음으로 발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23일 일본 정부는 러시아 초계기가 일본 연공을 3차례 침범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9월 23일 오후 1시에서 3시에 러시아 초계기 한 대가 홋카이도 서쪽 레분도 인근 일본 연공을 3차례 침범했고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매우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러시아 초계기 연공 침범의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경고를 위해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교란하는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연공 침범에 대해 플레어를 경고 발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러시아군 투폴레프 142 초계기 2대가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듯 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8월 26일 중국군 Y9 정보 수집기 한 대도 일본 열도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연공을 침범했다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자 중국 본토 쪽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 군용기의 일본 연공 침범은 그날이 처음 있는 일이라 일본의 충격이 컸습니다. 심지어 중국 군용기 연공 침범 때는 항공자위대가 중국 전투기가 다 빠져나간 이후 출격한 사실이 알려져 대구력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초계기까지 연공을 침범하는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자 일본 항공자위대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결국 일본마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국제항공우주산업전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참가합니다. 일본의 항공우주산업전에 대한민국 항공우주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전시회 출품은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과 LAH 소형 무장 헬기와 경공격 헬기 그리고 AAV, 즉 미래형 항공기체 등입니다. 이번 일본 항공우주산업전에는 세계 최대 다국적 방산업체인 미국 보잉과 로키드 마틴 등 세계적인 항공우주 방산업체가 참가할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번 우주산업전에 참가하는 이유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T사 고등훈련기 대체 사업의 TO10 초음속 훈련기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다 올해 들어 항공자위대의 T7 프롭 초등훈련기 대체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항공자위대 훈련기 등 한일 공동개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일본 방위성 간부들이 카이를 2차례나 방문해 TO10 초음속 훈련기와 관련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이후에는 한국항공우주청이 개소하면서 한국과 우주협력과 관련한 방안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의 T사 고등훈련기 대체 사업에서 한국에게 어떤 제안을 할지 주목됩니다.